칠순이 넘은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연달아 5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목이 매도록 간절하게 새 아파트로 모셔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볕 잘 드는 베란다도 있으며 손녀가 매일 할머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가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아들 며느리 입맛에 안 맞을까봐 직접 담근 장아찌도 챙기려 했습니다. 평생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에는 살아본 적 없는 터라 마음 한구석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집에 발을 들인 순간 어머니는 방이 마치 창고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밥상머리 대화는 온통 살던 옛날 집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암시로만 뱅뱅 돌았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잔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판을 엎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눈물을 머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겉보기엔 효심 가득한 봉양 같았던 그 일 뒤에는 끔찍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핏줄인 가족의 정마저 변질되었을 때 노인은 계속 참아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버 라이프, 인생의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화 한 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부모 세대가 직면할 수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 70입니다. 서울 강북의 낡은 4층짜리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경비실도 없습니다. 여름이면 주방은 찜통 같고 화장실 변기 커버는 덜그럭거린 지 3년이 넘었지만 고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늙으면 몸도 마음도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귀찮아지니까요. 제 남편, 김영감, 김영훈, 하루 살면 그게 하루 버는 거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70평생 살면서 우리 큰아들 민석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주책맞게도 금세 허물어지더군요. 첫 번째 전화가 왔던 날, 저는 주방에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갈비탕이 펄펄 끓고 있었고 하얀 김이 훅훅 올라왔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옷깃으로 흘러들었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다른 한 손은 미끄러워 전화기를 어깨 사이에 끼우고 받았습니다. 엄마, 저 민석이에요. 목소리가 어찌나 부드러운지 꼭 솜사탕 같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반년 넘게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 갑자기 이러니 요즘 별일 없으세요? 아버지는 병원 다녀오셨고요. 무릎 아프신 건 좀 어때요? 저는 얼떨떨해서 바로 대답을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다 겨우 내뱉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늙은이들 사는 게 다 똑같지. 두 분 그 낡은 집에 너무 오래 사셨잖아요. 제가 다 걱정이 돼서요. 아들은 마치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새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방도 환하고 경비실도 있어서 훨씬 안전해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왠지 모르게 칼질하던 손이 느려졌습니다. 엄마, 그거 아세요? 어제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 하고 묻더라고요. 아들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지훈이가 그림도 그렸어요. 엄마가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옆에서 제가 사과 깎아드리는 그림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냄비 속 국물이 요란하게 끓어넘치려 해서 얼른 불을 줄였습니다. 피어오르는 김 때문인지 눈시울이 시큰했습니다. 두 분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제가 효도해야죠. 우리 식구 다 같이 살아야 진짜 가족 아니겠어요?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한마디 더 보댔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좀 잘 설득해 보세요. 그 고집 센 양반 딱 잘라 거절하지 않게. 저는 생각 좀 해보고 라고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이미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다음 날 오후에 왔습니다. 빨래 건조대에서 속옷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예전에 베란다 있는 집에서 꼭 키우고 싶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희 새집 베란다가 공원 쪽이라 햇빛이 기가 막혀요. 화초 갖다 놓으면 정말 예쁘게 필 거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웃으며 물었죠. 내가 그런 걸 다 기억하냐? 당연히 기억하죠. 아버지는 차 드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주말에 닭이 세트 좋은 걸로 하나 사다 놓으려고요. 주말에 같이 차 한잔해요. 말이 너무 매끄럽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대본을 외운 것 같았습니다. 두 분 힘드실까봐 방은 저희가 싹 비워두고 이삿짐 센터 불러서 한 번에 옮겨드릴게요. 짐 쌀 걱정 마세요. 예,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망설일 거란 걸 미리 계산이라도 한 듯 했습니다. 엄마, 연세 더 드시기 전에 합치셔야죠. 한 번 움직이면 만사형통인데 뭘 그러세요? 괜히 마음 변하실까봐 제가 딱 결정하는 거예요. 베란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화분에 물을 주던 남편 김영감을 쳐다봤습니다. 못 들은 척하는 것 같았지만 물 조리개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더 급하게 마치 기관총 쏘듯 걸려왔습니다. 아들은 며칠 새볕이 제일 잘 드는 방을 비웠다고 했습니다. 허리 안 좋은 우리를 위해 메모리폼 베개를 샀다고도 했고요. 엄마, 전엔 몰랐는데 이젠 정말 두 분 편하게 모시고 싶어요. 혜진 며느리도 그래요. 오시면 엄마 좋아하시는 잡채랑 칼국수 만드는 법 배운다고 난리예요. 목소리가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제 마음속 팽팽한 줄을 건드릴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어 가슴만 울렁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밥그릇을 옆으로 툭 밀어놓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제 와서 효도라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아들도 사람인데 철들 수 있지. 남편은 눈길도 주지 않고 사과를 깎으며 말했습니다. 새 아파트 산 지가 1년이 넘었어.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요즘 왜 이렇게 불이 나게 전화를 해대? 이상하지 않아? 입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라고 의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자식을 마음에 품은 부모가 어찌 의심부터 하겠습니까? 믿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전화는 마치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사시는 그 빌라는 나중에 새를 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파실 거예요? 아들은 지나가는 말처럼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비워두면 아깝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짐짓 태연한 척 아들을 감쌌습니다. 아직 그렇게 멀리까진 생각 안 해봤다. 너희 집으로 가는 거 결정되면 그때 가서 사람 불러 정리하든가 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의 캄캄한 어둠만 바라보다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비뚤어지면 입에 발린 소용없다. 다섯 번째 전화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저 휴가 냈어요. 이번 주말에 모시러 갈게요. 이삿짐 박스 3개 사뒀으니까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환경 바꾸면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찼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변명하려 했지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엄마, 이거 더 미루면 안 돼요. 두 분 고집 피우실 때가 아니라고요. 거의 명령조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쩔쩔매고 있는데 투박한 손 하나가 불쑥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남편이 수화기에 대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가 휴가 내지 마라. 우리끼리 먼저 정리할 게 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 간다고 안 했다. 남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효도하겠다는 건 고맙다만 언제부터 우리 거취를 네가 결정했냐? 아니 아버지,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내 말이
그게 아니면 뭐냐?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우리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고 이 집문서도 아직 내가 쥐고 있다.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다 두 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위하는지 어쩐지는 우리가 판단한다. 남편은 뚝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는 안 났지만 그 닫힌 문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 설거지통에 담긴 국그릇만 바라봤습니다. 민석이가 변했습니다. 좋게 변한 건지 나쁘게 변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달콤했으되 제 마음은 점점 더 시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민석이가 내 노년의 복덩이인가 싶었습니다. 어미로서 평생 고생했어도 자식 하나 효자 만들었으면 헛산 게 아니라고 위안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베란다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을 때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찻잔이 흔들려 찬물이 몇 방울 튀었습니다. 이거 봐라.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 동네 연말에 재개발 들어간단다. 선풍기 바람에 팔락거리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제3차 시행공고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우리 빌라를 포함한 이 구역 노후주택 단지가 대상이었고 보상금은 한 가구당 최소 1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금 보상이나 입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3층 사는 이 씨가 조카가 시청에서 일한다며 뜬 소문처럼 말하던 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근데 민석이 그놈이 2주 전에 구청 가서 벌써 알아보고 갔단다. 남편이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방금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고 왔다. 열람 기록에 민석이 이름이 있더구먼. 소유권 확인하고 보상 절차 묻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이 필요한지까지 꼬치꼬치 묻고 갔대. 다리에 힘이 풀려 쥐고 있던 공고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줍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기가 막혔습니다. 5통의 전화, 엄마 사랑해요, 고생하셨죠. 하던 그 말들이 전부 꿀빠른 칼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젊어서부터 뼈 빠지게 일해서 키우고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집 사는데 보태주고 지는 아직 대출금도 다 못 갚았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 낡은 집값이 얼마냐는 거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 없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속였던 시간을 서랍 속에 넣어두려는 것처럼요. 아직 안 뺏겨서 다행이다. 남편의 눈빛은 제가 알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부정, 후진마저 스스로 봉인해버린 듯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이래. 난 가서 밥 해주고 청소해줄 생각에 들떴는데 철든 줄 알았는데 저는 얼굴을 감싸 쥐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기대 눈을 감은 채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연극 계속하게 놔두자. 목소리엔 분노보다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싸우지도 울고불고하며 이웃을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통장 등을 찾아 분류하고 금고에 넣었습니다. 열쇠도 새 것으로 바꾸고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등도 돌리기 싫었습니다. 아들이 나빠진 게 슬픈 게 아니라 70살이나 먹고도 자식에게 속을 뻔했다는 제 어리석음이 서글펐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말한 대로 주말에 이틀 정도 가서 묵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시범 숙박이라고 했지만 내심 우리가 그냥 눌러앉길 바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차가 골목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들은 베란다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고
며느리 혜진이는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손녀 지윤이가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이를 안아주면서도 마음은 웃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밥 다 됐어요. 혜진이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반겼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지만 우리를 위한 공간은 없어 보였습니다. 신발장은 텅 비어 있었는데 급하게 치운 티가 났습니다. 탁자 위엔 새 과일이 놓여 있고 TV에선 아무도 안 보는 여행 채널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 보세요. 남양이라 겨울에도 따뜻해요. 아들이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윤이 책상 빼고 여기 두 분 쓰시게 비웠어요. 방에 들어선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양은 무슨, 창문은 북쪽으로 나 있었고 크기도 코딱지만 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바닥은 닦았지만 구석엔 잡동사니, 박스가 2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누렇게 뜬 물자국이 보였습니다. 이게 네가 말한 볕 잘 드는 방이냐? 남편이 뒤에서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네. 아침엔 햇살 들어와요. 오후엔 시원하고요. 노인분들한테는 이런 방이 더 좋아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매트리스가 반쯤 걸쳐진 침대를 못 본 척했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졌을 때 저는 그 효도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갈비찜, 닭볶음탕, 삼계탕까지 온통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어머니, 입에 맞으세요? 인터넷 보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밥을 푸며 살갑게 말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채 넘기기도 전에 아들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진짜 두 분 여기 오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그 낡은 집은 저랑 혜진이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팔 거면 아는 부동산 있고, 새 놓을 거면 청소업체 부르면 되고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처리? 남편이 천천히 씹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이냐?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저희가 대신 뛰어다니면 두 분 편하시잖아요. 아들은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집 사신 지 오래되셨다면서요. 오래됐지. 근데 정리 안 했다며? 네?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방꼬라지 보니 애초에 우리 살게 할 생각 없었던 거 아니냐. 남편의 목소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오해세요. 저희는 정말 두 분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우리가 쓸 방이라고 내준 곳이 창문도 북향의 곰팡이 냄새나는 창고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 좀 씻고 오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방이 있었습니다. 환풍기가 윙윙 돌아갔지만 그 소리 틈으로 부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확실히 안 하면 나중에 딴소리 하신다니까. 빨리 위임장 받아. 혜진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슬쩍 말 꺼냈는데 아버지가 안 받아주시잖아. 민석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지훈이가 애교 좀 부리면 금방 넘어가셔. 아빠만 잘 구워 삶으면 돼. 오늘 위임장 가져왔지. 지금이 기회야. 주소 아직 안 옮기셨을 때 받아야 제일 확실해. 저는 문에 기댄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물을 내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제가 자리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수십 년 산 집인데 하루아침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네. 아들의 표정이 굳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러더니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나눠준 재개발 동의서 초안 같은 거예요. 미리 받아두시면 나중에 편해요. 서명만 해두세요. 남편은 손도 대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알아보고 결정하마. 내 재산 내가 처리한다. 식사 후 그들은 과일과 과자를 들려서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지훈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징징거렸습니다.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와? 허리를 굽혀 아이를 안아주며 뒷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되면 올게. 아들은 뒤에서 실실 웃고 있었고 며느리는 눈가가 파들거릴 정도로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뒤를 돌아보니 아파트 베란다에서 손 흔드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살 아래 환한 그 미소 밑에 우리를 생매장할 구덩이가 파여 있다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재개발 공고가 공식적으로 난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끊어질 때까지 뒀습니다. 10초 뒤에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쇠판처럼 딱딱했습니다. 공고 받다. 할 말 있으면 해라.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아들이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셨군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상금이란 게 빨리 신청해야 제대로 받아요. 절차가 복잡해서 제가 혜진이랑 같이 처리해드리려고요. 두 분 사기라도 당하실까봐. 내 일은 내가 한다. 남편이 차갑게 잘랐습니다. 아버지, 제 뜻은 그게 아니라. 아들이 다급해졌습니다. 저 오늘 반찬했어요. 오후에 혜진이랑 지훈이 데리고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더군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훈이가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손에는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살아요라고 삐뚤빼뚤 쓴 글씨 옆에 집 그림이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뒤에서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과일 좀 사왔어요. 집에 들어온 지 10분도 안 돼요. 민석이는 식탁 위에 서류 2장을 턱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위임장이에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제가 구청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처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슬쩍 보니 저와 남편 이름 적는 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감도장 찍는 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와주는 거냐? 남편이 비소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직 안 죽었다. 근데 왜 정권을 너한테 넘기라는 거야?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다 가족들 좋자고 하는 건데. 그만해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윤이가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민석이가 쭈그리고 앉아 지윤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지윤아, 할머니한테 말해봐. 할머니랑 매일 살고 싶다고 했지? 지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 빨리 와. 그 작은 얼굴을 보는데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벌떡 일어나 탁자 위 위임장을 집어들더니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너희들 여기 효도하러 온 게 아니라 장사하러 왔구나. 민석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버지, 말이 너무 안 통하시네. 저 아버지 아들이에요. 내가 내 아들이면 이 집이 내가 평생 벽돌 한 장 한 장 날라 지은 거라는 걸 기억해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강도질하러 온 거지. 자식 노릇하러 온 게 아니야. 며느리 얼굴색이 변하더니 지윤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민석이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두 분 보상금 받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절차 꼬여서 돈 못 받아도 전 모릅니다. 그제야 아들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가 천천히 일어나 아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 모르는 게 낫다. 평생 너한테 기대 살 생각 없었어. 우릴 짐짝 취급할 거면 효자인 척 연기나 하지 마라. 아들이 뭐라 대꾸하려는데 남편이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당장. 며느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나중에 늙고 병드시면 결국 민석 씨한테 의지하셔야 할 텐데 양로원을 갔으면 갔지 너희한테는 안 간다.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지윤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고 열쇠를 목에 걸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장 움직이지 말자. 놈들이 똥줄 타게 놔도 계속 연기하라지.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막이 올랐으니 끝까지 장단 맞춰줘야죠. 그렇게 쫓겨난 뒤로 민석이는 3일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포기한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조카가 우리 집에 와서 펑펑 울더라. 언니 부부가 노망이 나서 낯선 사람 말에 홀려 아들도 못 믿고 변호사 산다고 그런다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핏줄한테 그러면 안 되지.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친아들을 고소한다니. 제정신이야? 너는 걔가 하는 말을 다 믿니? 제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언니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요새 왜 그래?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뭐 어때서? 내 말 들을 생각 있으면 조용히 들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줬습니다. 5통의 전화, 곰팡이 핀 방, 화장실에서 엿들은 대화, 그리고 찢어버린 위임장까지. 너라면 사인하겠니? 동생은 한참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걔가 정말 변했구나. 저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부터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친 황 씨. 아줌마는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갔고 집에 오는 길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노인네들이야. 집안 뺏기려고 아들을 사기꾼 취급한대. 아이고, 집안 망신이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수 치는 거야. 우리를 욕심쟁이 노인네로 만들어서 여론몰이 하려는 거지. 우리는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구청으로 가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사본을 보여주며 본인 직접 수령과 대리 수령의 차이를 확실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부탁해 주의사항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어르신 출처 불분명한 위임장엔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인감도장도 주시면 안 됩니다. 집에 돌아와 변호사로 일하는 옛 이웃집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무료로 서류 검토를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3일 뒤 주민센터에서 재개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맨 앞줄에 민석이와 혜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 앉으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끌었습니다. 오늘 다 까발려 주자. 설명회 도중 민석이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외부인들 말에 쉽게 휘둘리십니다. 저희는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려는 건데 부모님은 저희가 돈을 노린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정말 억울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나 박영자요. 말은 청산유수네.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시오. 핸드폰을 꺼내 그날 화장실에서 녹음한 파일을 틀었습니다. 엄마는 지윤이가 애교 부리면 금방 넘어가. 빨리 인감이랑 등기 챙겨야 해.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민센터장이 얼굴을 찌푸리며 민석이를 불렀습니다. 김민석 씨, 해명해 보시죠. 민석이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혜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평생 무서운 거 없이 살았는데 부모 등쳐먹는 자식놈 키운 게 제일 무섭소. 가져가려거든 내 눈앞에서 강도짓해서 가져가라. 뒤에서 수작 부리지 말고. 설명회는 모든 보상 합의는 본인 서명이 원칙이며 강요에 의한 대리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공지로 끝났습니다. 자리에 앉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민석이는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며느리는 폐잔병처럼 뒤따라갔습니다. 남편이 귓속말을 했습니다. 방심마. 걔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 우리는 녹음 파일을 복사해 변호사에게 하나 보내고 하나는 장롱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불도 켜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탐욕스러운 게 미운 게 아니라 그 전화 몇 통에 감동했던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 권리증에 본인 외처리 불가 특약을 걸었습니다. 공무원이 의아해하자 녹음 파일을 들려줬더니 군말 없이 처리해 주더군요. 은행도 다녀왔습니다. 남편과 제 계좌를 분리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OTP 카드는 각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누구도 돈에 손 못 대게 하려는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독하네. 잘했어. 보상금 액수가 확정되었습니다. 현금 보상 11억 5천만 원. 세금 공제 후 4주 안에 입금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석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직접 오지 않고 하루에 5통씩 전화를 해댔습니다. 엄마, 사람들 말로는 돈 꽤 받으신다던데. 제가 자산 관리 좀 도와드릴까요? 아버지 다리도 편찮으신데 저희 집으로 오세요. 보상금으로 방 하나 리모델링해 드릴게요. 영양제 좀 보내드릴까요? 저는 매번 필요 없다, 고맙다, 네 글자만 말하고 끊었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아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주민번호랑 주소, 그리고 예전 열쇠 다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꾸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바뀐 열쇠 꾸러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대놓고는 못 덤벼. 제 꾀에 제가 넘어가길 기다려야지. 저라고 안 무서운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미쳐서 무슨 짓을 할지 겁났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제가 한때 그 아이를 온전히 믿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앨범에서 민석이 어릴 적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탕을 들고 제 치맛자락을 잡고 웃던 아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을 뺏길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소형 평수 아파트였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공원이 보이고 조용했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보상금 절반으로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묶어두고요.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닫고 나간 커튼이 걷혀 있었고 현관에는 낯선 흙 묻은 신발 자국이 있었습니다. 식탁 의자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누가 왔어? 남편이 말하기가 무섭게 베란다. 창고 쪽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달려갔습니다. 창고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서류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들킨 도둑놈처럼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 뭐하는 짓이야? 제가 소리치며 달려들어 봉투를 뺏으려 했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밀쳤습니다. 도둑질 아니라고요. 내 부모 돈인데. 내가 아들인데 좀 가져가면 어때서? 남편이 앞을 막아서자 민석이가 팔을 휘둘렀습니다. 비키라고요. 남편이 힘없이 밀려나 벽에 머리를 했고 쓰러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영감, 제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기어갔습니다. 민석이는 미친 사람처럼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강도야. 네가 내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면 도둑놈이라고. 키워줬으면 보답을 해야지. 어차피 내 돈 될 거 미리 좀 쓴다는데 왜 이래. 아들이 악을 썼습니다. 저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도둑이야. 사람 살려. 강도야. 고함을 치자 윗집, 아랫집 사람들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장정 2명이 민석이를 제압했습니다. 이거나. 여기 우리 집이야. 남편을 보니 이마에 혹이 나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아들 맞습니다. 하지만 허락 없이 들어와 서류를 훔치려 했고 제 남편을 폭행했습니다. 주거침입 절도 및 상해죄로 신고합니다. 수갑을 차면서도 민석이는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나 아들이라고. 저는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돈 훔치러 온 잡범일 뿐이지. 핏줄은 이제 끊어졌다. 민석이가 끌려간 날 저는 거실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 달빛이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머리에 반창고를 붙인 남편은 맞은편에 앉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두 개의 돌덩이 같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와서 현장 검증을 하고 CCTV를 가져갔습니다. 처벌 불원서를 쓸 거냐고 묻는 경찰관 앞에서 저는 망설임 없이 처벌을 원함에 체크했습니다. 변호사 조카가 도와줘서 접근 금지 신청과 재산 보호 신청도 했습니다. 민석이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며칠 뒤 혜진이가 지윤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혜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지윤이 아빠 감옥 가면 우리 다 죽어요. 지윤이가 엉엉 울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아빠 잡아가지 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지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윤아, 아빠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할머니는 널 사랑하지만 죄 지은 걸 덮어줄 순 없어. 혜진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죽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제 발로 무덤 판 거야.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재판날 민석이는 피고석에 서서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판사가 합의 의사를 물었을 때 저는 떨리는 손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법이 공정하게 심판해 주길 바랍니다. 탐욕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혜진이가 벤치에 앉아 있고 지윤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끝인가요? 우린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다. 언제 내쫓을지 모르는 아들에게 남은 인생 맡길 수 없어. 지윤이는요? 앤 무슨 죄예요? 잠든 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윤이가 나를 할머니로 기억해 준다면 난 언제나 여기 있다. 하지만 내 남편 빚 갚는 데는 단돈 10원도 안 쓸 거다. 저는 뒤돌아 걸었습니다. 보상금이 입금되던 날 핸드폰에 11억 5천만 원 입금이라는 문자가 떴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한 악몽에서 깬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5층 끝집, 방 2개에 화장실 2개, 볕이 잘 들고 깨끗했습니다. 노인대학 서예반에 등록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글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마음 심신, 자를 너무 작게 쓰시네요. 좀 넓게 펴서 쓰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제가 마음이 좁아서요. 이제 좀 펴고 살아야죠. 남편은 베란다 텃밭 가꾸기에 빠졌습니다. 상추며 고추며 잔뜩 심어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삽니다. 어느 날 바질이 자랐다며 따왔습니다. 당신 파스타 좋아하잖아. 바질 향이 낯설면서도 향긋했습니다. 남편이 해준 오일, 파스타를 먹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억 속의 맛은 아니었지만 훨씬 든든했습니다. 가끔 민석이 꿈을 꿉니다. 사탕 달라고 조르던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요. 깨고 나면 벽시계만 째깍거립니다. 혜진이는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학습지 교사를 하며 근근히 산다고 합니다. 가끔 지윤이한테서 편지가 옵니다. 집 그림, 태양 그림, 그리고 할머니 보고 싶어라는 글씨. 저는 답장은 안 하고 서랍 속에 모아둡니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용돈을 보냅니다.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어. 이 말이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아들은 죗값을 치르고 나왔지만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꾸고 경비실의 아들이라고 찾아오면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해뒀습니다. 매정한 게 아니라 남은 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어느 저녁 남편과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걔가 제 발로 나간 거야. 우린 그저 기다리는 걸 그만둔 거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어도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사는 것,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 힘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식이라는 밧줄에 매달린 노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꿋꿋하게 살아갈 겁니다. 어떻습니까? 칠순의 어머니가 내린 냉정하지만 단호한 결단. 여러분이라면 핏줄과 돈, 그리고 존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